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토마토 패스에서 공인중개사 즉 33회 대비해서 공인중개사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저는 민법을 담당하고 있는 박기인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이 1년을 우리가 알차게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10월 29일 날 합격증을 손에 쥘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확실한 강의, 여러분들이 믿고 들어도 전혀 손색이 없고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강의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을 강의하고요. 이 강의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 기본 교재 다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이제 TV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할 때는 하나하나 글씨를 통해서 우리가 강의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림으로 읽는 민법 체계도락에 해서 일단 모든 것을 우리 모든 민법을 일단 그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의 체계도락 하는데요. 이 체계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소와 함께 우리가 읽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먼저 그림을 통해서 민법을 제가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 그림을 통해서 먼저 민법을 이해하고 거기 보면 오른쪽 편에 보면 그 기본서의 페이지가 딱 적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페이지 부분을 가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토마토 패스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박기인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남양주에서 직접 공인중개사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택관리사나 공인노무사, 그다음에 감정평가사를 지금 현재 강의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좀 더 내 실력을 테스트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요 네이버 밴드 박기인 민법을 치면은 거기에 제가 매일 문제를 한 5문제씩 매일 올려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여기에 들어오셔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어떠한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모든 이론을 다 알고 나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이론과 문제가 같이 함께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론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다음에 내가 어느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알아야 될 것인가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공인중개사 민법 연법으로 이제 평균 점수하고 과락자 통계를 한번 잠깐 보시죠. 우리가 이제 최근에요 3년 동안의 공인중개사 민법에 관한 우리가 통계 자료 한번 보시면은요. 먼저 30회 때는요 평균 점수가 우리 민법의 평균 점수는 43점이었고요. 그다음에 과락자는 62,000이었죠. 이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실제 등록 인원이 약 한 16만 명 정도 됐고요. 15만 16만. 실제로 응시한 사람은 약 한 9만 명 정도 됐어요. 그 중에서 6만 명이 과락했으니까 50%가 훨씬 더 넘었죠. 그 다음에 이제 31회 때는 어떻게 됐느냐. 30회 때는요. 평균 점수가 40점이고요. 그 다음에 과락자는 88만 1000명이죠. 이때는 어떻게 하면 전체 응시 인원이 약 한 19만, 그래서 20만 가까이 됐죠. 19만 명이었고요. 실제로 이제 시험을 친 사람은요. 한 4, 5만 이렇게 시험을 쳤죠. 그 중에서 8만 명이니까 또 반 이상이 과락자가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시험 쳤죠. 2021년도요. 그때 평균 점수는 42.17이었죠. 그런데 이때는 민법에서 우리가 이제 복수정답 하나 생겨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2.5점 빼면은 실질적으로는 30점대가 되는 것이고요. 과락자 수는 9만 명 3천으로 상당히 많죠. 왜 그러냐면 많은 매스컴에서는 32회 때 그래서 2021년도에 40만이 넘는 사람이 응시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우리가 중복해서 계산이 된 것이고요. 실제 응시자는 27만 명 정도 되고요. 실제 이제 접수한 사람, 그다음에 현장에서 실제로 시험을 친 사람, 응시자는 약 한 19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요, 9만 3천 명 정도가요, 과락자니까 이건 역시 뭐가 됐느냐? 그다음 50%가 과락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공인중개사에 차지하는 비율도 아주 중요하지만 실제로 거의 많은 사람들이 과락을 하고 있고요. 반 이상이요. 과락을 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대부분 이제 합격자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과락을 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이트들에서 어떻게 강의를 하느냐. 아직도 15회 이전의 강의. 예를 들어서 뭐 두 문자를 따가지고 암기를 시킨다거나 뭐 이런 식의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새로운 패턴의 문제 유형에 전혀 적응을 못하고 있죠. 그러면 새로운 유형의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기존에 있었던 기출 문제들을
응용해 나가는 것이란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해서 잘 우리가 이것을 대체해 나갈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모든 강의나 교재들이 그렇게 쓰여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강의 교재는 이제 EBS 강의 교재를 가지고 EBS 정통이 있죠. 우리가 이제 그것은 공신력이 있는 교재잖아요. 그래서 EBS 기본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또 그런 기본 교재만 가지고 우리가 공부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으로 읽는 민법의 체계 도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민법을요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게끔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고 또 여러분에게 머리에 각인시켜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응용의 문제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을 다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민법 총칙부터 한번 보시면요. 먼저 이제 첫 번째가 뭐냐? 법률 관계와 법률 행위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가 페이지에 보면 기본서의 16페이지를 보라.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계약을 하죠. 그래서 갑이 먼저 내 집을 사라고 청약을 한단 말이죠. 이 청약을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사를 표시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사표시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이렇게 본단 말이죠. 사람을 이렇게 보시면 배꼽이 있고요. 여기 가슴이 있고요. 여기 입이 있잖아요. 이 입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표시라고 하고요. 이 가슴을 뭐란다? 의사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의사표시라고 얘기하고요. 이 배꼽 부분을 뭐라고 한다? 이유 또는 뭐라고 하냐? 동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을 치게 된 이유. 그게 바로 뭐냐? 동기고.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토마토 패스에 전화를 해서 당신의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수강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우리는 표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동기는 빼고 의사표시 이것을 해서 뭐라 한다?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청약이라는 것이고 즉 내 집을 1억 원에 살래 이 말이죠. 그러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1억 원에 사겠다고 얘기하죠. 이것을 승낙이라고 하고 이것을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청약과 승낙 즉 의사표시를 뭐라고 표현한다? 법률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법률사실이 뭐냐? 이걸 여러분 먼저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청약이고 승낙이고 다른 말로 하면 내 집을 살래? 내가 살게? 이것을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법률사실이란 말이 좀 더 길게 이제 나오죠. 하지만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지금은 어떻게 법률 용어를 이해하느냐? 내 집 살래? 이것을 청약이라고 하고 내가 너 집 당신 집을 살게? 이것을 승낙이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청약과 승낙을 법률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먼저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을 의사를 표시하는 표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을 뭐라 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또 이렇게 집을 파는 사람이 있죠. 집을 파니까 이것을 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을 사는 사람을 뭐라 한다? 매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도인의 청약과 매수인의 승낙에 있어서 이 청약과 승낙이 뭐라 한다? 일치를 하죠. 그럼 여기에서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매매라고 하는 계약, 이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이것을 법률 요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냥 이것을 요건이라고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요건을 뭐라 한다? 원인이다. 그래서 원인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죠? 결과가 있죠. 그 결과를 우리는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갑과 을이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체결하죠. 그럼 어떻게 한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을에 대해서 등기를 해줄 뭐가 생기고 의무가 생기고 그 다음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뭐가 있고 대금 지급 청구권이라고 하는 뭐가 있다?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고 여기는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을은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고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이 청구권을 뭐란다? 이것을 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의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권리와 의무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법률 효과를 뭐란다? 결과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어디가 없다 보면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라고 하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본 교재 지금 가지고 계시죠? 거기 보시면 혹시요 비진입 표시, 즉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 하는 것이 나온단 말이죠. 거기를 한번 펼쳐보시면 1번이 뭐라고 되냐? 큰 1번이 의, 2번이 뭐냐? 요건, 3번이 뭐냐? 효과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어떤 교재들은요 1번이 의, 2번이 법률 요건, 3번이 법률 효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률 요건은 다른 말로 요건이라고 얘기하고 법률 효과를 다른 말로 효과라고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일치가 되면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 생기고 이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 요건, 다른 말로 요건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원인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러한 청약과 승낙의 일치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갑은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등기를 해줄 의무가 생기고 또 대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매수인은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동시에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생긴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법률 효과, 효과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결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법률 효과를 다른 말로 법률 행위의 목적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이 법률 행위라는 것이 뭐냐? 이 법률 행위는 계약을 다른 말로 법률 행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했죠. 이 계약을 체결한 목적이 뭐냐 이 말이죠. 이 갑과 을이 무엇 때문에 계약을 체결했냐 이 말이죠. 그것은 갑은 뭐다? 갑은 대금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을은 등기를 받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뭐다? 법률 효과잖아요. 결국 뭐냐? 갑과 을이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약을 하는 목적은 계약서를 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계약을 통해서 매도인은 돈을 받기를 원하고 매수인은 등기를 가져오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법률 효과라고 하는데 이 법률 효과를 다른 말로 계약을 체결한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법률 행위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이것을 법률 행위의 목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보면 이 갑과 을이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면 의무가 생기면서 동시에 권리가 있고 권리가 있으면서 동시에 의무가 생기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권리와 의무가 서로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로 대응한단 말은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권리와 의무 중에서 의무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권리를 주장하기를 더 좋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갑이라고 해봐요. 내가 지금 을이란 말이죠. 내가 여러분의 집을요 1억짜리를 샀단 말이죠. 그럼 1억 쪽에 매매 계약을 하면 계약금으로 1,000만 원 주는 거잖아요. 그럼 아직도 얼마가 남았죠? 아직도 9천만 원을 줄 돈이 남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9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뭘 한다? 나는 을이 뭘 한다? 나는 갑의 집을 오늘 샀다 이렇게 해야죠. 샀다. 내가 갑의 집을 샀다 이 말은 나는 등기를 가져올 거야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을이 갑의 건물에 등기를 가져오려면 잔금 9천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잔금 9천만 원을 지급하지도 않고 자기는 지 집을 샀다. 저 집은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을은 9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느냐? 그건 아니죠. 여전히 9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을은 자신의 권리만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권리만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의무는 없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것은 권리가 있으면 항상 반대편은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권리와 의무 중에서 의무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권리를 주장하기를 좋아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권리와 의무를 뭐라고 한다? 다른 말로 권리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그러느냐? 이것을 우리는 권리 본위주의 사상이라고 얘기해. 우리는 의무의 이행보다는 권리의 행사, 즉 권리의 주장을 더 좋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권리관계가 그러면 권리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권리의 반대편은 뭐가 있다? 항상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우리 민법 제3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권리, 능력, 존속, 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법조문의 제목이 권리, 능력, 존속, 기간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용도 권리에 관한 것만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즉 살아있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제목은 권리, 능력, 존속, 기한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안의 내용은 권리와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권리라고 해서 언제나 권리만 있는 것이나 그건 아니단 말이죠. 99%는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권리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1%는요. 뭐가 있냐? 권리만 있는 것이 있어. 우리 이것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형성권의 행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의무만 있는 것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법인에서 보면 보고 의무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어요. 그 다음에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린 것을 형성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99%는요.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권리, 의무는 상호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우리는 의무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권리를 주장하기를 더 좋아한다. 이것을 권리관계, 다른 말로 권리 본위주의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러한 권리 의무 관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법률 관계를 다루는 법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기서 법률 관계가 무엇이냐 이렇게 고민할 것이 아니고, 법률 관계라는 것은 권리 관계이고 그것은 권리 의무 관계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의문점이 생기죠. 권리라고 한 것이 무엇이냐? 권리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법에 의해서 주장할 수 있는 힘을 권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참 어렵죠?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느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요, 갑이 나한테 어떤 것을 상담을 한단 말이죠.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요? 너 그런 일을 당했니? 그럼 빨리 변호사 한번 찾아가 봐. 내가 아는 변호사 소개해 줄게. 법무사한테 한번 찾아가 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의 뜻이 뭐냐? 그 사람은 뭔가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그래서 다른 어떤 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법에 의해서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담을 딱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내가 뭐라 한다? 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니? 야, 너가 바보지. 너가 그것도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 사람은 자기 자신 스스로는 엄청나게 억울한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리가 무엇이냐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로 이해하기보다는 권리라고 하는 것이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권리 의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권리 의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은 인간관계하고 비교가 되죠. 여러분 인간관계는 뭐죠? 그것은 인간과 비교되면 법률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죠. 그러면 인간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권리 의무 관계 아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인간관계는 부부 간의 약속, 가족 간의 약속, 친구와 사이의 약속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란 말이죠. 그럼 부부 사이요? 오늘 우리 저녁에 예식 한번 할까? 그래서 남편이 아내한테 뭐죠? 예식을 하자고 미리서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내는 집에서요. 이제 저 씻고요. 옷 다 입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아무리 전화를 해도 남편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보니까 남편은 다른 야외 모임에 가가지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인사불성된 상태에서 내 전화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럼 아내는요. 남편한테 먼저 남편이 나한테 외식하자고 먼저 제안을 했잖아요. 내가 예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외식하기로 계약이 성립이 됐네요. 그런데 남편이 지금 전화를 안 받아서 외식을 못 했잖아요. 그럼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네요. 그것을 우리는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고 아내는 남편한테 손해배상을 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그것을 만약에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은 청구권이란 말은 권리가 있다. 권리가 있으면 그것은 법률관계란 말이고 만약에 청구권이 없다. 그러면 권리가 없네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 한다? 인간관계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에서 부부간의 약속은 다 무슨 관계다? 인간관계다 이 말이죠. 알겠죠? 법률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호의 동승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권리 의무 관계로 이루어진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실체법이라고 하고 이 실체법의 대표적인 게 뭐다? 민법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요. 갑과 을이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이루어졌더니 권리와 뭐가 생긴다? 의무가 서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러한 권리 의무 관계 여기까지만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민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렇게요. 권리가 발생하고 의무가 있잖아요. 이 권리를 이행을 하고 권리는 실현시켜줘 실현. 권리를 실현시켜주고 그 다음에 의무의 이행을 강제적이 하는 것.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절차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를 실현시켜줘.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에 의해서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를 가져와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 뭐란다? 을의 권리를 실현시킨다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실체법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를 실현시켜 주는 것을 절차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요 이 을이 갑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잔금을 지급하도록 법에 의해서 강제할 필요가 있죠. 그것을 소송을 제기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의무가 없잖아요. 이렇게 의무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것은 의무를 이행하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죠. 이것을 민사소송법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민사소송법,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절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법은 우리 민법이라고 하는 실체법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가 있으면 그 권리를 실현시켜주고, 뭔가의 의무가 있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절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일단 이걸 기본적으로 이제 큰 구조니까 이 구조의 틀을 먼저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건물을 뭐라고 하죠? 물건이라고 하죠. 이 물건을 뭐라 한다? 권리의 객체라고 그래. 우리 사람 있죠. 갑하고 을을 뭐라 한다? 권리의 주체라고 그래요. 권리의 주체란 말은 소유권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냐? 갑이냐? 이걸 주체라고 그래. 그러면요, 갑과 을이라는 사람 지금 뭐 때문이죠? 이때 권리는 소유권이죠. 이 소유권의 대상,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것, 이것을 말한다? 물건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물건이 권리의 객체,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이런 말이죠. 지금 아시겠죠? 이 소유권의 객체, 즉 권리의 객체, 다른 말로 법률행위의 목적물이라고 하는데요. 이때의 법률행위를 뭐란다? 계약이라고 얘기한다. 알겠죠? 그래서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건, 항상 우리가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물건을 뜻해. 그래서 물건의 줄임말을 목적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물건을 기준으로 해서 이 물건이 뭐죠? 등기죠. 등기를 이전해 줄 의무가 있는 사람, 의무, 이 사람을 채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등기를 가져올 권리가 있는 사람을 뭐란다? 채권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여러분요 봐봐요. 이 매수인은요 등기적 측면에서 보면 청권이니까 채권이고, 그 다음에 대금의 측면에서 보면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니까 의무가 있는 채무자잖아요. 그러면 이 매수인을 채권자라고 해야 되는가 채무자라고 해야 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약속을 했단 말이죠. 무엇을 가지고 약속을 했다? 무엇을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약속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물건을 인도해 줄 의무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채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물건을 인도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이것을 채권자다 이렇게 얘기하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도인을 채무자, 매수인을 채권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딱 보면서 일단 여러분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법률 요건 했죠. 이 법률 요건은 뭐다? 원인이잖아요. 원인이 있으면 뭐가 나온다? 결과가 나오죠. 그 결과를 뭐라 한다? 법률 효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크게 보면 청약이라고 하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있잖아요. 이 청약과 승낙을 뭐라 한다?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요 매매 일치하면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 이루어지죠. 계약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갑은 을에게 대금을 지급받을 청권이 있고, 여기는 등기를 받을 청권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법률 효과, 다른 말로 결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냐? 이 청약은 의사표시, 이것도 의사표시, 매매계약은 법률 효과, 그 다음에 대금과 등기를 뭐라 한다? 법률 효과. 이렇게 해서 이것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겠다 이 말이죠.